할머니, 괜찮으세요? 당장 119 좀 불러주세요. 모두가 외면하던 순간 앳된 이등병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복 주머니를 털어낸 이 작은 선행은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나른한 오후의 휴식 혹은 상쾌한 바람과 함께하는 산책길이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인제군의 깊은 산골에 자리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예하 5.1연대 본부대. 이곳은 백두산 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의 보금자리였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병영에서 앳된 얼굴의 이등병 최민주는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첫 정기 외박 생각으로 가득했다. 춘천에 계신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만으로도 고된 훈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대망의 외박날 최민준 이등병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전투복을 다림질하고 보급받은 세탁물로 목욕을 마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아직은 쭈뼛거리는 이등병이었지만 곧 찾아올 자유를 생각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행정반에 들러 외박증을 수령하고 간부들에게 거수 경례를 한 뒤 위병소를 통과할 때의 해방감이란. 그는 마치 날개를 단 새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을 향했다.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춘천행 버스에 몸을 싣자 최민준 이등병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입대 전에 자유분방했던 자신과 지금의 군인이 된 자신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짬밥이 주는 편안함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곤 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활기로 가득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활기찬 상점들의 풍경은 그에게 잊었던 자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단골 시장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볶이를 사고 아버지께 드릴 막걸리를 사기 위함이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갖가지 먹거리와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최민준 이등병은 두리번거리며 떡볶이 가게를 찾았다. 그러다 문득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만 볼 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민준 이등병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는 주저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최민준 이등병은 침착하게 노인의 맥박을 짚었다. 약하지만 맥박은 느껴졌다. 그는 즉시 주변에 소리쳤다. 여기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제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최민준 이등병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주변에 물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노인의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작은 지갑이 나왔다. 지갑 안에는 소액의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주민등록증에는 고영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잠시 후 삐용삐용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최민준 이등병은 노인이 걱정되어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다. 이분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최민준 이등병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했습니다. 가족분은 모르겠습니다. 구급차는 춘천 시내의 가장 큰 병원인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노인은 여러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최민준 이등병은 초조하게 대기실에 앉아 노인을 기다렸다. 그의 외박은 이미 예정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만남도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뒤로 미뤄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는 뿌듯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께서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최민준 이등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이번 수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분이 아니시라 일단 급한 대로 치료는 진행했지만 병원비 수납을 하셔야 합니다. 최민준 이등병은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외박을 나오면서 받은 용돈 10만 원이 전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먼저 수납하겠습니다. 나중에 보호자분이 오시면 말씀드려 주세요.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용돈을 내밀었다. 병원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앳된 청년이 선뜻 거액의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이 신기했으리라. 수납을 마친 최민준 이등병은 노인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고영순 할머니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외박 첫날 밤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보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에는 간헐적인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최민준 이등병은 혹시나 할머니가 깨어나실까봐 곁을 지켰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군인 신분으로 외박 중에 이러고 있는 자신이 어딘가 우습기도 했지만 그는 그 순간만큼은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날이 밝아오자 고영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군복을 입은 청년을 발견했다. 여기는 어디고 자네는 누구인가?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에 모셔왔습니다. 최민준 이등병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쓰러졌다고? 어제 분명 시장에 갔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자신의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다. 최민준 이등병은 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이야. 별 말씀을요, 할머니. 괜찮으시니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최민준 이등병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한 듯 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소속은 어디고? 저는 육군 제12보병사단 5.1년대 본부대 이등병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최민준, 그래, 최민준 이등병, 내가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리.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성민 병원장이 직접 들어왔다. 박 원장은 고영순 할머니의 안부를 묻더니 최민준 이등병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고 여사님. 회복이 빠르시네요. 그리고 이 병사분은 여사님 보호자분이신가요? 고영순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보호자는 아니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네.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지. 박성민 원장은 최민준 이등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할머니의 입원 절차와 퇴원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최민준 이등병에게 병원비를 갚겠다고 했지만 그는 극구 사양했다.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이러면 못 쓰네. 자네가 나를 살렸는데 이 돈은 꼭 받아야 해. 할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최민준 이등병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퇴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최민준 이등병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고집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부대 주소와 이름을 알려드렸다. 혹시나 할머니께서 나중에라도 연락을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할머니, 제가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해서 더 이상 할머니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가봐야지. 고맙네, 정말 고맙네, 최 이등병, 내가 꼭 보답할 걸세. 할머니는 최민준 이등병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민준 이등병은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의 외박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났다. 예정된 외박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비록 부모님과의 만남은 미뤄졌지만 그는 할머니를 구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춘천의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났다. 다시 부대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다. 하지만 최민준 이등병은 알지 못했다. 그의 작은 선행이 곧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제12보병사단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파장은 단순히 일개 병사의 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대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의 선행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한 물결을 넘어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파도의 시작점에는 최민준 이등병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최민준 이등병은 춘천에서의 짧고도 강렬했던 외박을 뒤로 하고 다시 인제군 5.1연대 본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 다 풀지 못한 군기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다. 마치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예감이라도 한 듯이.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고도 극적인 것이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인제행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을 때 최민준 이등병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유를 만끽하며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예정보다 하루 일찍 복귀해야 하는 현실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훈훈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말,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하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기억들이 짧았던 외박의 아쉬움을 모두 덮고도 남았다. 그는 군인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버스가 춘천 시내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인제 방향으로 접어들자 풍경은 급격히 달라졌다. 화려한 상점가와 아파트 단지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첩첩이 이어진 산과 깊은 계곡이 대신했다. 문명의 온기 대신 싸늘한 산골의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다시 군인 최민준 이등병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부대에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가장 큰 걱정은 그것이었다. 선임들은 분명 외박이 잘렸다며 놀려댈 것이고 간부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조기 복귀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지도 몰랐다. 그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수십 번이고 상황을 설명하는 연습을 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버스는 마침내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최민준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부대 방향으로 향했다. 저 멀리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부대의 위병소 불빛이 보이자 그의 심장은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짧았던 자유의 끝이자 다시 시작될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의 시작점이었다. 충성.
이병 최민준 2024년 11월 9일 19시 30분 부로 외박 복귀 신고합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은 명부를 확인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최민준? 너 내일 복귀 아니냐? 왜 벌써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의문과 함께 무슨 사고라도 쳤나? 하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민준은 준비한 대로 덤덤하게 대답했다. 김상병은 더 캐묻지 않고 복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위병소를 통과해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저녁 점호 준비로 분주한 병사들의 모습과 구보를 외치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불과 하루 만에 돌아온 부대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가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떠들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TV를 보던 선임들, 관물대를 정리하던 동기들, 전투화를 닦던 후임들까지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정적을 깬 것은 그의 바로 위 선임이자 생활관의 실세인 황철호 병장이었다. 이야, 최민준이 아니신가? 꿀같은 첫 외박을 제 발로 걷어차고 오셨네. 무슨 대형 사고를 치셨길래 헌병대에 잡혀오기 직전에 도망이라도 온 거냐? 황 병장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최민준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는 군 생활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낙을 찾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최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외박 중에 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급한 일?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데? 여자친구 바람난 거라도 잡으러 갔냐? 생활관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용기를 내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것, 그리고 간호하다 보니 복귀 시간이 임박해 어쩔 수 없이 일찍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생활관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동기들은 감탄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황 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내 돈 10만 원을 생판 모르는 할머니 병원비로 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너 지금 우리한테 착한 아이 코스프레 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구린 게 있는데 둘러대는 거냐?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황 병장님. 닥쳐. 이등병이 어디서 말대꾸야. 황 병장은 눈을 부라렸다. 내가 진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호구 새끼인 거고 거짓말을 한 거면 영창감이야. 뭐가 됐든 넌 오늘 뒤졌어. 행보관님한테 보고하러 갈 거니까 따라와. 황 병장은 최민준의 덜미를 잡아 끌다시피 하여 중대 행정반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은 겁에 질린 이등병과 심술궂은 표정의 병장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터졌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중대 행정반의 문을 거칠게 열자 당직 근무 중이던 행정보급관 박종철 상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들을 바라봤다. 박 상사는 20년 군 생활의 관록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않는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무슨 소란이야? 박 상사님, 이 새끼가 외박 조기 복귀해놓고 이상한 핑계를 대지 말입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를 구했네 어쨌네 하는데 아무래도 사고 친 걸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 상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최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이병. 똑바로 보고해. 어찌된 일이야? 최민준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긴장된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박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보고가 끝나자 박 상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옆에 있던 중대장실 문이 열리며 상황을 듣고 있던 중대장 김진우 대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 대위는 육사를 막 졸업하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고 의욕 넘치는 장교였다. 최이병, 잠깐 내 방으로 들어오게. 최민준은 얼어붙은 채로 중대장실로 들어섰다. 김 대위는 그를 의자에 앉히고는 차분하게 물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봐. 할머니 성함은 뭐였고 어느 병원으로 모셨지? 최민주는 주민등록증에서 봤던 고영순이라는 이름과 강원대학교 병원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김대위는 조용히 무언가를 메모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군인으로서 매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다. 하지만 동시에 외박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이기도 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좋다. 일단 오늘은 들어가 쉬어라. 이 일은 내가 확인해보고 처리하겠다. 중대장실을 나온 최민주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칭찬인지 질책인지 모를 중대장의 말을 되뇌며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황 병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중대장이 직접 나서자 더는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그날 밤 최민주는 고된 훈련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뉘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일으킨 이 작은 파문이 이내 잠잠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가 인제 산골의 작은 막사에서 뒤척이는 동안 대한민국군 수뇌부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한적하고 고풍스러운 저택 서재. 단아한 한복 차림의 고영순 여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장에서 쓰러졌던 허름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고한 학과 같은 기품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회상에 잠기더니 비서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차장님 비서실입니다. 나 고영순일세. 최승현 장군 좀 바꿔주게. 그녀가 찾은 인물은 육군 참모차장, 대한민국 육군의 넘버 3인 최승현 중장이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저 최승현입니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고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염려가 가득했다. 고영순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자네 목소리를 들으니 더 건강해지는 것 같군. 다름이 아니라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말씀만 하십시오. 선배님 부탁이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과장할 것 없네. 혹시 제12보병 사단에 대해 아는가? 을지부대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압니다. 저희 최전방을 책임지는 정예 사단입니다. 그 사단 5.1연대에 최민준이라는 이등병이 하나 있을 걸세. 그 젊은이에 대해 조용히 좀 알아봐 주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저 궁금해서 그러네. 아주 기특하고 반듯한 젊은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최승현 중장은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야전 지휘관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선배의 개인적인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기자마자 최승현 중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한밤중에 육군본부는 고요했지만 참모 차장실에는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지금 즉시 3군단에 연락해. 12사단 5.1연대 소속 최민준 이등병. 신상과 금일 외박 복귀 관련 특이사항을 10분 내로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전달해. 보안 유지하고 사단장에게는 내 관심 사안이라고만 알려. 명령은 빛의 속도로 하달되었다. 육군본부에서 3군단 사령부로, 3군단 사령부에서 12사단 사령부로. 대한민국 최상층부에서 시작된 문의는 하위 제대로 내려올수록 그 무게와 긴급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었다. 한밤중에 잠을 설치고 보고를 받은 12사단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육군 참모차장이 직접, 그것도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한 이등병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사단장의 불호령은 곧바로 5.1연대장 이현수 대령에게 떨어졌다. 이 대령, 연대에 최민준이라는 이등병 있나? 지금 당장 그 병사 신원 파악해서 보고해. 5분 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단장의 격앙된 목소리에 이현수 대령은 잠이 확 달아났다.
그는 즉시 연대 주임원사를 통해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최민준 이등병의 운명을 뒤흔들 한마디가 생활관에 울려 퍼지게 된 것이었다. 이등병 최민준. 연대장님 호출이다. 빨리 따라와. 박종철 상사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이등병 최민준. 연대장님 호출이다. 빨리 따라와. 행정보급관 박종철 상사의 다급한 외침은 얇은 판초우에 한 장만 걸친 채 한겨울 참호에 내던져진 것 같은 충격이었다. 방금 전까지 황철호 병장의 비아냥과 선임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바늘방석에 앉은 듯 했던 최민준 이등병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연대장. 일개 이등병에게는 국방일보 속 사진이나 부대 창설 기념 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구름 위의 존재였다. 그런 그가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 남짓 된 자신을 이 한밤중에 찾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생활관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 낄낄거리던 웃음소리, 심지어 희미하게 들려오던 TV 소리까지 모든 것이 멎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저놈 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지? 하는 노골적인 의심과 이제 군 생활 끝장났구나 하는 조롱 섞인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몰아세우던 황 병장조차도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가늘게 뜬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이 건드린 돌멩이가 혹시 수류탄은 아니었을까 하는 뒤늦은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뭐하고 서 있어? 관등 성명 안 되나? 박 상사의 불호령에 최민준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병, 최, 민, 준.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허둥지둥 전투화 끈을 동여매고 전투모를 눌렀었다. 등 뒤로 와 진짜 좆됐다. 연대장 호출이면 최소 영창 아니냐? 우리 중대 완전 풍비박산 나겠네. 같은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생활관 문을 나서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앞서 걷는 박종철 상사의 넓은 등은 평소의 든든함 대신 잔뜩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박 상사 역시 미칠 노릇이었다. 연대 주임원사로부터 지금 당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본부중대 최민준 이등병 데리고 연대장실로 들어오라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었다. 중대장을 건너뛰고 행보관에게 직접 떨어진 지시라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는 옆에서 거의 울상이 되어 걷는 최민준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이 어린 놈이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사단도 아니고 군단급에서나 들을 법한 난리가 난 거냐?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본부중대 막사에서 연대본청 건물까지는 불과 300m. 평소라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였지만 지금 최민준에게는 마치 1000근짜리 군장을 메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불침번 근무자 외에는 인적 없는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들리는 것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사각거리는 전투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소리뿐이었다. 저박 상사님,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견디다 못한 최민준이 겨우 입을 뗐다. 박 상사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도 몰라. 모르니까 조용히 따라오기나 해. 가서 혼날 일이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논리 정연하게 보고드려.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 걱정과 답답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드디어 연대본청 앞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도 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새겨진 육중한 비석이 최민준을 압도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박 상사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지키던 당직 사관이 그들을 보고 놀라 벌떡 일어섰다가 박 상사의 눈짓에 조용히 경례만 붙였다. 연대장실은 3층 복도 가장 끝에 있었다. 그 육중한 원목 문 앞에 이르자 연대 주임원사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임원사는 최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박 상사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는 길에 뭐 이상한 말 안 하던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베테랑 부사관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최민주는 자신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뻣뻣하게 굳어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나지막하지만 권위에 찬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대장이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1분? 아니면 10분? 시간 감각이 사라진 채 초조한 기다림이 이어졌다. 마침내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주임원사가 문을 열고 박 상사에게 턱짓을 했다. 박 상사가 최민준의 등을 가볍게 떠밀며 속삭였다. 들어가서 차렷 자세로 대기해. 연대장님께서 물으시는 말에만 정확하게 대답하고. 최민준은 거의 떠밀리다시피 연대장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숨이 턱 막혔다. 거대한 태극기와 부대기가 양옆에 자리한 압도적인 크기의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지도와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가지런히 정돈된 상패와 표창장들. 방 안의 모든 물건이 일개 이등병인 자신을 준엄하게 꾸짖는 듯 했다. 공기는 갓 왁스칠한 바닥 냄새와 짙은 커피 향,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며 책상 뒤편에 앉아있는 남자, 5.1연대장 이현수 대령이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최민준을 응시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갑고 이성적이었으며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분노나 질책보다는 희귀한 곤충을 관찰하는 학자와 같은 냉철한 분석의 시선이었다. 거기서 이현수 대령이 입을 열었다. 최민준은 책상 앞 5m 거리에 우뚝 멈춰서서 부동자세로 차렷을 했다. 이름 계급 군번. 이병. 최. 민. 준. 247-601-5822. 좋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도록. 최이병, 이번 신병 위로 외박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본 것, 들은 것, 내가 한 행동 모두를 상세히 보고해. 명령은 간결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최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춘천 터미널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장에 들른 이유,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과정,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수납하고 밤새 간호한 일, 그리고 할머니가 의식을 찾고 나눈 짧은 대화까지. 그는 어떤 과장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있었던 사실을 담담하게,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보고할 뿐이었다.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이현수 대령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듣고만 있었다. 그의 시선은 최민준이 진실을 말하는지, 혹시라도 무언가를 숨기거나 꾸며내지는 않는지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대령은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손에 쥔 만년필을 천천히 돌렸다. 딱딱딱. 만년필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마침내 최민준이 겪은 일과 육군 최상층부로부터 내려온 의문의 출처를 연결짓고 모든 퍼즐을 맞춘 듯 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안도감이었지만 최민준은 그것을 알아챌 경황이 없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고영순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에서 봤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에 대해 다른 말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이현수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다시 최민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엄숙한 목소리였다. 최이병. 너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최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대령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내 선행이 의도치 않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라는 이등병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움직이고 있다.
그 의미를 알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된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대령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잘 들어라. 오늘 이 방에서 나와 나눈 대화, 그리고 내 외박 기간에 있었던 할머니와 관련된 일체에 대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생활관 동기든 선임이든 간부든 심지어 내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묻거든 그저 연대장님께 격려를 받았다고만 대답해.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오일연대장의 명령이다. 불이행 시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명심했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다. 이제 돌아가서 쉬어라. 박 상사, 이 병사 데리고 나가봐. 그렇게 폭풍과도 같았던 연대장과의 독대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히 끝났다. 최민주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경례를 하고 연대장실을 나섰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박종철 상사와 주임원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연대장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박 상사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는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최민준에게 한마디 툭 던졌다. 고생했다. 가서 푹 자라. 내일 아침에 중대장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 놓을 테니. 최민준이 생활관 문을 열었을 때 점호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끌고 갔던 황철호 병장마저도 불안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지기 직전 최민주는 연대장의 명령을 떠올리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연대장님께 격려받고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생활관의 공기는 다시 한번 싸늘하게 식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격려를 받으러 한밤중에 행보관과 함께 연대장실에 불려가는 이등병은 세상에 없었다. 그날 이후 최민준 이등병은 5.1년대 본부중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되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특히 황 병장은 그가 연대장과 직통하는 무서운 백을 가졌거나 혹은 조만간 터질 시한폭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의도치 않게 자신을 둘러싼 투명한 벽 속에서 조용히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이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눈을 떴을 뿐이었다. 며칠 뒤 맑게 갠 가을 아침, 12사단 사령부 정문 위병소에 인제의 산골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노련한 위병소장이 다가가 절차에 따라 운전자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내민 것은 일반적인 신분증이 아닌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특별출입증이었다. 위병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단장 비서실에 직통 전화를 걸었다. 충성. 위병소장 하사 5호입니다. 지금 정문에 국방부 등록 VIP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사단 사령부가 발칵 뒤집힌 그 순간 세단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고영순 여사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 바닥의 허름한 할머니가 아닌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노련한 지휘관의 위엄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사단장의 거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수 대령이 지휘하는 5.1년대에 볼 일이 있어 왔네. 최민준 이등병을 만나러 왔어.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태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살벌했다. 사령부 정문을 통과한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세단 한 대가 일으킨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VIP 출입증. 그 하나만으로도 이 차에 탑승한 인물의 무게감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위병소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사단장 비서실은 발칵 뒤집혔다. 비상 연락망을 통해 보고를 받은 사단장 이성진 소장은 관사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황급히 집무실로 달려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다. 국방부 VIP? 합참의장님이나 장관님의 비공식 시찰인가? 아니면 감사실의 암행 감찰인가? 대체 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단장이 본청 현관에 도착했을 때 세단은 이미 멈춰 서 있었다. 사단 참모장과 주임원사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차문 옆에 도열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베이지색 정장을 기품있게 차려입은 백발의 노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도 부축도 없이 꼬돛한 자세.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했던 지휘관의 위엄이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흘러나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이성진. 아니, 여사님께 대하여 경례. 이성진 사장은 그녀가 민간인 신분임을 뒤늦게 깨닫고 황급히 경례 구호를 수정했다. 하지만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노부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여성 야전 지휘관 고영순 예비역 중장. 그녀는 현역 시절 이성진 사장이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든 하늘 같은 존재였다. 고영순 여사는 이 사장의 거수 경례에 가볍게 목례로 화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사단장을 지나 그 뒤에 도열한 참모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 시선에 닿은 장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이성진 장군 오랜만이군. 마지막으로 본 게 자네가 대령 진급 심사받을 때였나?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이 사장은 감격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 전설적인 대선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최전방 부대까지 행차했을 리가 없었다. 사단 사령부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제대로 된 의전을 준비했을 터인데 송구스럽습니다. 고영순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의전 받으러 온 늙은이가 아닐세. 조용히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왔네. 이 장군이 잠시 시간 좀 내어주면 좋겠군.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제 집무실로 드시지요. 사단장 집무실은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넓고 전망 좋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가득 채운 위험 있는 장식들도 고영순 여사의 존재감 앞에서는 빛을 잃었다. 그녀는 사단장이 권하는 소파 대신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인제의 험준한 산세를 바라보았다. 마치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와 전장을 회상하는 듯 했다. 참 좋은 부대로군. 내가 젊었을 적에 비하면 장비도 시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 다 선배님들께서 털을 잘 닦아주신 덕분입니다. 의례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팽팽해졌다. 마침내 고 여사가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사단장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곳 12사단 예하 5.1연대에 볼 일이 있어 왔네. 이현수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 말이야. 이성진 사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1연대. 며칠 전밤 육군 참모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그 이등병이 소속된 부대였다. 혹시 5.1연대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라 글쎄. 그건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고 여사는 천천히 돌아서며 이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그저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러 왔을 뿐일세. 5.1연대 본부중대 소속 최민준 이등병을 지금 여기서 만나고 싶군. 그 순간 사단장 집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성진 사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평생 군에 몸담으며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예비역 삼성 장군이 일개 이등병을 만나기 위해 직접 최전방 사단까지 찾아온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며칠 전밤에 벌어졌던 소동의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다. 참모 차장의 관심 사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비서실장을 호출해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했다. 5.1연대장 연결해. 당장. 그리고 연대 본부중대 최민준 이등병 5분 내로 전투복 가장 깨끗한 걸로 갈아입혀서 사단장실로 데려오라고 해. 연대장이 직접 인솔하도록.
명령은 빛의 속도로 5일년대에 전달되었다. 그 시각 최민준 이등병은 생활관 뒤편의 후미진 창고에서 동기들과 함께 묵은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연대장실에 불려갔다 온 그날 이후 그는 부대의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선임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간부들조차 꼭 필요한 지시 외에는 말을 걸지 않았다. 덕분에 황철호 병장의 괴롭힘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야, 최민준. 너는 무슨 빽이 있길래 연대장님이 격려를 다 해주시냐?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민준은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행정보급관 박종철 상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민준, 너 이 새끼 여기 있었구나. 빨리 나와. 박 상사는 다짜고짜 최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마. 일단 연대장님께 가야 해. 아니야. 사단장님께 가야 한다.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최민준은 박 상사에게 이끌려 중대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행정반 앞에는 연대장 이현수 대령이 초조한 얼굴로 지프차 옆에 서 있었다. 최민준의 꾀죄죄한 작업복을 본 이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이게 무슨 꼴이야? 당장 어급 전투복으로 갈아입혀. 3분 준다. 최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관으로 달려가 허둥지둥 관물대에서 가장 깨끗한 전투복을 꺼내 입었다.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박 상사는 그의 전투화에 광까지 내주었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연대장 차에 올라탄 최민준은 뒷좌석에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운전병 옆자리에는 이현수 대령이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박종철 상사가 앉았다. 지프차는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사단 사령부로 향했다. 이 대령은 최민준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도착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최민준은 또 한 번 놀랐다. 사단 참모장과 주임원사가 본청 현관까지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민준을 보자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깍듯하게 길을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최민준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만 푹 숙인 채 걸었다. 마침내 사단장 집무실 문이 열렸다. 최민준은 문턱을 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사단장 이성진 소장이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 옆 창가에 며칠 전 자신이 병원에서 간호했던 그 할머니 고영순 여사가 서 있었다. 시장에서 봤던 허름한 옷차림이 아닌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최민준의 눈과 고영순 여사의 눈이 마주쳤다. 고 여사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최이병. 여기 좀 더 가까이 와보게. 최민준은 마치 홀린 듯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방 안의 모든 장성들과 대령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고 여사 앞에 멈춰 서자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그의 군복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괜찮았나? 혹시라도 부대에서 어려운 일은 없었고? 꽤 괜찮습니다. 내 덕분에 외박도 하루 손해보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지.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네. 고영순 여사는 최민준의 손을 잡으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힘주어 말했다. 여기 모인 장군들과 지휘관들은 잘 듣게. 이 젊은이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야.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나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구해준 진정한 군인일세. 그녀는 춘천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번에는 자신의 시점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순간 한 젊은 군인이 달려와 주었을 때의 안도감.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을 때 곁을 지키고 있던 그의 앳된 얼굴을 보았을 때의 고마움.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성진 사장과 이현수 대령은 그제야 모든 전말을 이해하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탄의 눈으로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고 여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성진 사장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최민준 이병의 선행은 우리 12사단 전 장병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즉시 상훈위원회를 열어 사단장 표창과 함께 포상 휴가를 지급하고 상급 부대의 모범 장병으로 추천하여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주면 내가 고맙지. 고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최민준에게 물었다. 그런데 최이병 군 생활은 할 만한가? 잠자리는 편하고 밥은 먹을 만하고 선임들이 잘 대해주나? 그녀의 질문은 평범한 안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노련한 지휘관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예, 다들 잘해주십니다. 최민준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짧은 망설임은 고영순 여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가? 다행이군.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자네가 생활하는 곳은 한번 둘러보고 가야겠어. 이 사단장 괜찮겠나? 물론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고영순 여사가 최민준이 생활하는 막사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폭탄 선언에 사단장과 연대장의 얼굴은 다시 새하얗게 질렸다. 잘 짜인 의전 계획에 없는 돌발 상황. 그것은 지휘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최민준이 생활하는 5.1년대 본부중대 막사는 이제 곧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현장 검증의 무대가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민준을 괴롭히던 황철호 병장을 비롯한 부조리의 가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전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단장 이성진 소장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그의 등 뒤로는 폭포수 같은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고영순 여사의 생활관 방문 선언은 잘 준비된 모든 의전 계획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군에서 비계획적인 현장 방문, 특히 부대 내무 생활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지휘관에게 있어 최악의 악몽과도 같았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돌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럼 안내하게. 내 생명의 은인이 어떤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네. 고 여사의 말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이성진 사장은 이현수 대령에게 눈짓을 보냈다. 연대장 책임하에 1분 1초라도 빨리 완벽하게 준비시켜라. 그 눈짓의 의미를 읽은 이 대령은 거의 뛰쳐나가다시피 집무실을 빠져나가 자신의 지프차에 올랐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독수리 호출. 본부중대장은 지금 당장 모든 병력 동원해서 10분 내로 생활관 전체를 어급 상태로 만들어 놓을 것.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전원 군장 뺑뺑이다. 그리고 황철호 병장 포함 문제 소지가 있는 병사들은 즉시 작업장으로 보내 눈에 띄지 않게 조치해.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명령은 닿지 않았다. 사단 참모장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 대령, 여사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보길 원하시는 것 같네. 괜한 조치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그 말에 이 대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있는 그대로라는 말의 무서움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에서 5.1년대 본부중대 막사까지는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 하지만 그 5분 동안 지휘관들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단장 차에 동승한 고영순 여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옛군 생활을 회상하는 듯 평온했지만 그 옆에 앉은 최민준 이등병은 좌불안석이었다. 자신의 생활관에 전설적인 예비역 장성과 사단장, 연대장이 함께 들이닥치는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 시각 5.1년대 본부중대 생활관은 평화 그 자체였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한 오후 대부분의 병사들은 개인 정비 시간을 이용해 TV를 보거나 관물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황철호 병장은 자신의 전투화를 닦던 후임 이 병장의 뒤통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치며 말했다. 야, 이등병. 광이 이게 뭐냐? 내 얼굴 비춰볼 생각은 하지도 마라. 오늘 저녁 점호 전까지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다시 닦아놔.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막사 밖에서 요란한 차량 행렬의 소음과 함께 중대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전 병력은 하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생활관 내에서 차렷 자세로 대기할 것. 반복한다. 전 병력은. 방송을 하던 당직사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황 병장은 또 무슨 훈련이야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생활관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사단장 성판을 단 지휘관 차량을 필두로 연대장, 참모들의 차량이 줄지어 막사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닌가. 문이 열리고 별과 대령 계급장이 질비하게 내렸다. 그야말로 스타들의 습격이었다. 전원 차렷. 중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생활관 문이 열리고 중대장 김진우 대위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들어와 외쳤다. 모든 병사들이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이성진 사단장과 이현수 연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들어섰다.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경악시킨 것은 그 모든 별들 한가운데에서 마치 자신의 부대를 사열하는 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노부인과 그 바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함께 걷고 있는 이등병 최민준의 모습이었다. 황철호 병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할머니는 분명 최민준이 외박 복귀에서 떠들었던 그 시장에서 쓰러졌다는 할머니가 아닌가. 소설을 쓰라고 자신이 면박을 주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사단장을 대동하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다. 고영순 여사는 자신에게 격려하는 중대장에게 가볍게 손짓으로 답하고는 생활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잘 정돈된 관물대나 반짝이는 바닥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한 곳, 도열한 병사들의 얼굴과 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들 늠름하고 씩씩해 보이는군. 그녀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병사들 앞을 지나갔다. 마치 엑스레이로 뼈속까지 투시하듯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긴장으로 굳은 얼굴,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하며 다져진 그녀의 통찰력은 그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자네는 이름이 뭔가? 고 여사는 한 이등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지목당한 이등병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 몸을 떨었다. 이병, 박, 호. 얼굴에 멍이 들어있군. 훈련받다 다쳤나? 그녀가 가리킨 곳은 박이병의 관자놀이 근처 머리카락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희미한 멍 자국이었다. 박이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옆에 서 있던 황철호 병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멍은 어젯밤 자신이 군기가 빠졌다며 박이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아 생긴 것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각계 전투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박이병은 거의 외치다시피 대답했다. 옆에 있던 중대장과 행보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고영순 여사는 속지 않았다. 그런가? 훈련 중에 생긴 상처는 영광의 상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넘어져서 생긴 멍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그녀는 박이병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박이병에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고 여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로 옆에 서 있는 황철호 병장에게로 향했다. 자네는 계급이 병장이군. 이 생활관의 왕고인가? 병장. 황. 철. 호. 그렇습니다.
황 병장은 최대한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후임들 잘 이끌어주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잘 살펴주고 있겠지? 예. 물론입니다.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뻔뻔한 대답에 고영순 여사의 입가에 처음으로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황 병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자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군.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내가 두려운가 아니면 자네 옆에 서 있는 최민준 이병이 두려운가? 그것도 아니면 자네가 저지른 짓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가? 그 순간 황철호 병장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했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고영순 여사는 더 이상 황 병장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생활관 중앙에 서서 모든 병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사단장과 연대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 있도록 하게. 나는 여기 있는 나의 아들, 나의 전우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어.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전설적인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이성진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부하들을 이끌고 생활관 문을 나섰다. 이제 생활관에는 고영순 여사와 최민준, 그리고 겁에 질린 수십 명의 병사들만이 남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황철호 병장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육중한 생활관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들렸다. 문 밖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빛나는 별들이 초조하게 서 있었지만 문 안쪽은 이제 계급도 지위도 무의미해진 오직 진실만이 무기가 되는 원형 경기장이 되었다. 그 중앙에는 전설적인 노장이,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한 선량한 이등병이 서 있었다. 생활관의 공기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겁에 질린 수십 명의 젊은 병사들은 차렷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황철호 병장은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고영순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압도적인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수십 년의 지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텅 빈 관물대 의자 하나를 끌어와 생활관 중앙에 앉았다. 장군이 아닌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온 할머니처럼. 모두 편히 앉아라. 나지막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마지못해 침상과 의자에 걸터 앉았다. 고 여사의 시선은 아까 그 멍든 얼굴의 이등병 박영호에게 향했다. 박이병. 이리 가까이 와보겠나. 박영호 이병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그가 고 여사 앞에 서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너희들을 벌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지켜주러 왔을 뿐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힘없는 전우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겠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게. 자네 얼굴의 그 멍은 정말 훈련받다 생긴 것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박영호 이병은 바닥에 주저앉은 황철호 병장을 겁에 질린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 여사의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 이병의 외침은 울음에 가까웠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어젯밤 황 병장님이 전투와 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첫 균열과도 같았다. 박 이병의 고백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도 황 병장님에게 돈을 뺏겼습니다. PX에서 사온 냉동식품을 매일 상납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불려나가 잠도 못 자고 욕설을 들으며 1시간씩 구타당했습니다. 황 병장님뿐만이 아닙니다. 김상병님도 저희 부모님 욕을 하며 인격 모독을 일삼았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증언들은 충격적이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특정 선임 병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가혹 행위가 생활관 전체를 암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폭언, 폭행, 금품 갈취, 인격 모독, 야간 불법 집합 및 얼차려 군형법에 명시된 거의 모든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최민주는 동기들의 울음 섞인 증언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자신이 외면했던 현실의 끔찍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모든 증언의 중심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폐인처럼 변해버린 황철호 병장이 있었다. 그는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쏟아내는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고영순 여사는 모든 증언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 같은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 동안 증언이 이어진 후 생활관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울음과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탈진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고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생활관 문을 활짝 열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성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울음바다가 된 생활관의 풍경과 완전히 넋이 나간 병사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영순 여사는 이성진 사단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예비역 장군의 부드러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수만 대군을 호령하던 현역 시절의 철의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성진 소장. 예.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현주소인가? 겉은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안에서는 내 아들 같은 귀한 자식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사단장이라는 자가 여태 뭘 하고 있었나? 송구스럽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외쳤다. 지금 즉시 사단 헌병대와 감찰부를 이막사로 출동시키게. 여기 있는 가해자들은 물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분대장, 소대장, 그리고 중대장과 행정보급관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군법회의에 회부하도록. 이것은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의 엄중한 명령이다. 그녀는 중대장 김진우 대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자네는 지휘관인가 아니면 그저 자리를 보전하는 월급쟁이인가? 부하들의 피눈물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비겁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당장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병사들을 처벌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부조리를 키운 토양, 즉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체계 전체를 뿌리부터 갈아엎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한 달 후, 5.1연대 본부중대 막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고영순 여사가 일으킨 태풍은 연대를 넘어 사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황철호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물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대대장까지 보직 해임되었다. 그 빈자리에는 병사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한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다. 생활관마다 마음의 편지함이 익명으로 운영되었고 사단 전문 상담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선임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명령을 감내하는 병사는 없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내무 생활만큼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병 계급장을 단 최민주는 사단장 표창과 함께 10박 11일의 포상 휴가를 다녀왔다. 그는 더 이상 부대의 미스터리나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부조리의 고리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두가 인정하는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 전입 온 신병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군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든든한 선임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최민주는 위병소 면회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고영순 여사였다. 일병 최민준. 군복 입은 모습이 이제 제법 늠름하구나. 여사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자네 얼굴도 보고 우리 부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궁금해서 와봤네.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찻집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민주는 부대의 긍정적인 변화와 한결 밝아진 전우들의 모습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고 여사는 그런 그를 할머니처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말했다. 잊지 말게 최일병.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위대한 영웅이 아닐세. 자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행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걸세. 자네의 작은 선행이 죽어가던 나를 살렸고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이 부대를 살린 것처럼 말이야. 부대로 복귀하는 길 최민주는 고 여사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불러온 거대한 나비 효과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전역한 이후의 삶에서도 그는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저녁 점호 시간 생활관에 울려 퍼지는 중대장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힘찼다.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최민주는 비로소 깨달았다. 기적이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용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한 이등병의 선행으로 시작된 기적의 파발만은 백두산 부대의 희망이라는 소식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